안녕하세요. 저는 20살 아들을 둔 40대 엄마입니다. 품 안에 쏙 들어오던 아이가 벌써 저보다 훨씬 커 이제는 성인이 되었어요. 아이는 제 기대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는데요. 아이가 어릴 적에 했던 수많은 선택들이 혹여나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잘 자라주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사실 전 아이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 남편과 이혼을 해 혼자 아이를 키웠어요. 전 남편은 선망받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직업과는 별개로 최악의 인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이혼을 하면서 큰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저는 어릴 적 큰 병을 앓았었어요. 병원에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까지 들었을 정도로 심각했고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났답니다. 그때는 제 병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치료가 어려웠었는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고 결국 전 중졸로 학업을 끝마쳐야 했어요.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에게 미안함과 자책감을 느끼셨어요. 건강하게 키워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늘 저에게 미안해 하셨죠. 그런 부모님에게 저도 어엿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게 전 결혼을 선택했어요. 그때 당시 남들과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결혼밖에 없다고 잘못 생각을 했던 거였죠. 남편은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 부모님을 위해 결혼을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시부는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고, 시모는 몸이 좋지 않아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남편은 시모의 병간호를 해줄 여자가 필요했는데, 그때 마침 절 만나게 된 거였어요. 전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단지 저희 어머니와 같이 살아줄 여자가 필요하죠. 솔직히 연애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연애를 하면 할수록 저랑 결혼은 먼 얘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미애 씨라면 제 조건도 받아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미애 씨가 바라시는 거 있으면 저도 그걸 들어드릴게요. 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저희 어머니만 같이 모시고 살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저희 부모님한테만 잘 말씀드릴 수 있으면 아무런 상관없어요.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전 어릴 적에 큰 병을 앓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다 나았지만 양철 씨 어머니께서 제 상황을 아셔도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괜찮습니다. 그런 건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희 어머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요양이 필요하니 그것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미애 씨 마음에 듭니다. 미애 씨도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니 굳이 저희가 이렇게 시간 지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지 어머니만 모실 여자를 찾는 건 아니에요. 미애 씨가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하자고 하는 거니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저희는 연애 3개월 만에 빠르게 결혼을 준비했어요. 물론 남편과 저는 서로에게 애정도 있었고, 그렇지만 세상사가 그렇듯이 애정만으로는 극복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것마저도 서로 수용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고 바로 시모와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의사라 매일매일이 바빴고, 저는 시모 수발을 듣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시모는 사사건건 다 트집을 잡으셨죠. 너는 살림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놓으면 어쩌겠다는 거니? 시집 온 지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밖에서 애쓰게 돈 버는 네 남편을 생각해야지.
밖에서 그렇게 돈 벌면 뭐하니? 네가 이렇게 집에서 다 낭비하는데. 화장실은 한 번 갈 때마다 물 내리지 말라고 했지? 큰일 보는 것도 아니면서 물 낭비를 이렇게나 해서는 원. 집에서는 뭘 어떻게 배웠는지. 어머님, 화장실 물 바로바로 내리시는 게 좋아요. 어머님 자꾸 여러 번 소변 보시고 물 내리시니까 그게 다 튀어서 계속 방광염에, 질염에 자꾸 아프시잖아요. 남편도 어머니 화장실 볼일 보시고 바로바로 물 내리고 닦으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또 염증 생겨서 안 돼요, 어머님. 네가 살림을 많이 했냐? 내가 많이 했냐? 내가 많아도 훨씬 더 많은데 어디서 날 가르치려고 들어? 화장실뿐만이 아니야. 밥이 남으면 모아뒀다가 네가 먹어 치울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남아있는 걸 그대로 쓰레기로 버려? 돈 한 푼도 안 버는 애가 돈은 펑펑 쓸 줄이나 알고 네가 이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시어머니 공경을 하니? 아니면 집안 살림을 똑부러지게 잘하니? 너 이불 빨래는 다 했어? 이것 봐. 아직도 하나도 안 한 거. 네가 이렇게 게으르니까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겠어? 이불 빨래 어제 했어요. 한 달에 한 번만 하라고 물 낭비하는 거냐면서 어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제는 왜 그렇게 자꾸 물을 쓰냐고 하시더니 오늘은 왜 안 하냐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청소랑 빨래는 다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가 애초에 똑바로 잘했으면 내가 이러겠니? 네가 처음부터 살림을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내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에휴, 뭐 하나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애를 집에 앉혀놓으니 살림이 제대로 돌아가기나 하나. 에휴, 정말 내 명에 못 살지, 못 살아. 시모는 초기 치매도 진행이 되면서 자주 무언가를 깜빡 잊으셨고 그럴 때마다 욕을 듣는 건 저였어요. 특히나 시모는 남편에겐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제가 했다면서 모함을 하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과의 사이도 자주 틀어졌죠. 바쁜 남편은 시모와 제가 각자 다른 얘기를 하는 걸 듣고선 중재하는 걸 너무나 피곤하게 생각했고 결국 제가 다 맞춰주길 바랬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당신 오늘 어머니 점심 대충 챙겨드렸어? 어제 고기 사둔 거 봤다던데 당신이 그거는 안 주고 밥이랑 국만 줬다고 하던데 맞아? 다른 건 몰라도 밥은 잘 챙겨드리라고 했잖아. 어머니 약은 드렸지? 약 잊어버리고 안 드시면 깜빡하는 거 더 심해지시니까 꼭 챙겨 먹어야 해. 아까 보니까 당신이 너무 뭐라고 해서 체한 것 같다고 하시던데. 아, 어머님, 오늘 밥상을 2번이나 차리라고 하셨어. 점심에 속이 안 좋다고 하시면서 국에 밥만 그냥 먹겠다고 하시길래 그렇게 차려드렸다가 다 드시고서는 갑자기 배고프다고 고기 구워달라고 하셔서 고기도 구워드렸는데 무슨 소리야. 그리고 어제 장도 안 봤는데 무슨 고기야. 어머님 약 빼놓지 않고 드시긴 하는데 점점 상태가 나빠지시는 것 같아. 한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해도 안 가려고 하시니까 그렇지. 당신이 곁에서 좀 잘 챙겨드려.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울증이랑 같이 오셔서 그런지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옆에서 잘 맞춰드리고 하면 어머니 금방 괜찮아지실 거야.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더라고. 스트레스 받으면 심해지는 거 알지? 당신이 힘들어도 옆에서 맞춰드려. 여기서 더 얼마나 맞춰드려. 당신이야말로 어머님이랑 얘기를 좀 해봐. 내가 하지도 않는 일을 자꾸 당신한테 그렇게 말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 아들이 보고 싶으신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 당신 일 바쁜 거 알지만
개인적으로 시간 낼 수 있을 때는 어머님이랑 시간도 좀 보내고 그래. 내가 시간이 어디 있어. 일하느라 바쁘지. 지금까지 계속 바빴어. 당신이 좀 신경 써. 어머니도 그냥 당신한테 서운해서 그런 거니까. 나보다는 당신이 더 잘 어머니 챙길 수 있잖아.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거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알았지? 남편은 모든 것을 저에게 맡겨둔 채 본인의 일만 집중을 했고, 전 그런 남편에게 서운함을 느꼈어요. 시모가 병원에 가는 것도 계속 제가 데려다 줘야 했죠. 병원까지는 항상 버스를 타고 가야 했어요. 시모의 치매가 심해지자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고, 저는 그때 면허를 취득해 운전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접촉사고가 나기도 했었는데, 시모는 그나마 상처 없이 괜찮았지만 운전석 쪽으로 부딪히는 바람에 저는 팔에 금이 가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다친 것처럼 남편이 있을 때는 자리에서 알아 누우셨죠. 그런데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다시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셨어요. 아범 갔냐? 아유, 얼굴이 안 좋던데. 너는 네 남편 제대로 챙기고 있는 거 맞냐? 어떻게 된 게 볼 때마다 얼굴이 저렇게 상해 있어. 반찬이 부실해서 그런가? 오늘 나가서 고기 좀 사오고 그래라. 아범이 새로 담근 김치 좋아하는데 오늘 김치 담가서 수육 해 먹자. 오늘 아범 일찍 끝난다고 했지? 시간 맞춰서 수육 삶아 놓아. 바로 해서 먹는 게 맛있으니까. 알았니? 김치요? 어머님, 저 팔 이렇게 하고 김치는 못 담가요. 아니면 제가 밖에서 수육하는 곳에서 사올게요. 어머님 수육 먹고 싶으신 거예요? 김치는 나중에 팔 다 나으면 그때 할게요. 지금은 팔 한쪽밖에 못 쓰니까 김치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양팔 다 분질러졌다냐? 팔 하나면 충분하지. 무슨 얼마나 대단한 거 한다고? 잔말 말고 얼른 시장 봐서 김치 담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하겠구만. 너는 죄다 핑곗거리지? 내가 젊었을 때는 손에 진물이 나도 장갑 끼고 일했어. 집에서 편하게 살림이나 하는 애가 뭐 얼마나 힘들다고 팔 하나 조금 아프니까 못하겠대? 얼른 장 보러 나갔다 와. 어머님, 팔에 금 가서 몇 주 깁스해야 한다고 어머님도 들으셨잖아요. 남편도 오늘 일찍 퇴근하면서 저녁 사오겠다고 했고요. 무리하면 아예 부러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해서 오늘은 못할 것 같아요. 다음에 제가 팔 다 나으면 그때 김치 담그고 수육도 할게요, 어머님. 너 내 말 안 들리니? 당장 가라고 했잖아. 이것 봐라. 네 남편 있을 때는 시어머니 말 잘 듣는 것처럼 하더니만 바로 없으니까 시어머니 말은 개똥으로 안 듣는 거. 너 내가 아들한테 제대로 말 못할 줄 알고? 오늘 한번 너 호되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팔에 깁스를 한 그 상황에서도 시모의 시집살이는 끝나지 않았어요. 시모는 남편 앞에서는 누구보다 여리고 착한 시어머니셨지만 남편이 없을 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독한 시어머니가 되셨죠. 그런 와중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 임신을 했을 때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했죠. 결혼 2년 만에 생긴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임신 3개월이 지나면서 아이의 심장이 뛰지 않았고 그렇게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 뒤로도 2번이나 아이를 유산했고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도 시모의 독설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임신까지 된 아이가 떠나버릴까? 너 혹시 우리한테 말 못하는 과거 있는 거 아니니? 그러지 않고서야 멀쩡히 임신이 됐었는데
갑자기 유산이 되는 게 말이나 되니? 너 솔직하게 말해봐. 우리 아들 만나기 전에 아이 떼거나 그런 건 아니지? 어떻게 이렇게 임신만 하면 유산이 되는지. 그렇게 아이 뗀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서야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님, 그런 일 없어요. 병원에서도 유산할 수 있다고 했고요. 다른 쪽으로는 이상 없으니까 다음 임신 천천히 준비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어머님도 속상하신 건 알겠지만 저도 많이 속상해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누가 봐도 이상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우리 아들 씨 받았으면 멀쩡히 잘 임신을 해야 맞는 건데 어떻게 여러 번 유산을 할 수가 있어? 에휴, 정말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란 애를 받아줬으니 너는 진짜 네 남편한테 절하고 살아야 돼. 이런 모질이를 그대로 받아준 네 남편이 얼마나 고맙고 대단하니. 남들은 멀쩡히 잘만 임신하고 애 낳는다는데 사지육신 멀쩡해 보이는 네가 속은 억만칭찬이니. 너 네 남편한테 위로받을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말거라. 가서 미안하다고, 아이 제대로 품지도 못했다고 사과를 해야지. 저도 속상해요, 어머님. 어머님도 저희가 아이 누구보다 바라고 있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저도 너무 속상해요. 그렇지만 이게 제 잘못 때문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병원에서도 말하는데 제가 남편한테 사과까지 해야 된다고요?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하기는 네가 너무하지. 애나 흘리고 다니면서. 내 주변에는 유산하는 애가 너밖에 없어. 얼마나 몸 관리를 엉망으로 했으면 애 하나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고 네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니까 애가 버티지 못하는 거 아니야? 당연히 네 남편한테 미안해하고 나한테 사죄해야지 뭐 하는 거야? 아이를 유산했다는 슬픔도 컸지만 시모의 막말에 전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았죠. 다행히도 몇 번의 유산 끝에 전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 아이는 무사히 막달까지 품을 수 있었어요. 그나마 시모도 유산을 몇 번 하는 걸 봐서 그런지 이번에는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지 않았죠. 시모는 남편 앞에서는 세상 너무 좋은 시어머니인 척 항상 저를 위하는 척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 몸은 힘들지 않니? 내가 임신했을 때는 워낙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심했어서 애 낳기 전까지도 일하고 그랬는데 우리 며느리는 몸이 힘들고 그러진 않지? 요즘 며느리들은 그래도 전보다 편하다고는 하더라. 이제 곧 예정일 아니니? 아이 낳기 전에 먹고 싶은 거 많이 먹어둬. 아이 낳고 나면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럼 아들은 며느리 출산하고 좀 쉴 수 있어? 아니요, 어머니. 한 이틀 정도는 쉴 것 같긴 한데 바로 일하러 가봐야 해요. 급한 콜 있으면 그때도 가야 하고요. 장모님께 부탁드리려고요. 제가 옆에 있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장모님이 와 계시면 와이프도 괜찮을 것 같고 어머니 식사는 당분간 가사 도우미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어머니 신경 쓰기 힘들고 이제는 몸도 무거우니까요. 아유, 그래야지. 나야 걱정하지 마라. 어른인데 어련히 알아서 할까. 우리 며느리가 걱정이구나. 몸도 무거울 텐데 그래도 며느리가 살이 좀 붙어서 다행이야. 나는 너 임신했을 때 낳기 전까지 입덧해서 뭘 먹지도 못했잖니. 그나마 며느리는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이야. 살도 이렇게 찌고 말이야. 보기 좋네.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엄마가 해줄게. 괜찮아요. 저 이따가 저녁에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 와이프가 어제 치킨 먹자고 했었는데 가기 전에 주문해 놓을게요. 같이 드세요.
내일은 일찍 끝나서 올 테니 오면 같이 저녁 먹어요. 그리고 검진 받으니까 약간씩 아이가 내려오고 있다고 해서 무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그럼 내가 무리하게 뭐 시키는 것도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저녁에는 며느리 먹고 싶다는 치킨 먹으면 되겠다. 미리 주문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주문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고 밥 굶지 말고 다녀, 아들. 남편이 있을 때면 뭐라도 하나 더 해주는 것처럼 하다가 남편이 없을 때는 다시 냉정한 시모가 되었죠. 이날도 결국 치킨은커녕 백숙이 드시고 싶다면서 푹 고아 살을 바르는 것까지 제가 다 일일이 해야 했어요. 뜨거울 때 먹어야 맛있다면서 펄펄 끓는 백숙을 그대로 제가 발라내게 하셨죠. 심지어 시모는 제 산후조리를 본인이 해주겠노라고 선언하시기도 했어요. 내가 아이를 낳아보니까 말이야. 산후조리가 중요하더라고. 너 낳고 나서 내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니. 네 할머니가 오죽날을 부려먹었니? 애 낳고 바로 다음날부터 밥해라 뭐해라 난리였잖아. 그걸 겪어보니까 우리 며느리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어차피 나도 집에 있고 이제는 몸이 많이 좋아졌는데 내가 산후조리 해주는 건 어떠니? 어머니가요? 아니에요. 장모님이 오셔도 되고 어차피 산후도우미 부를 거라서 어머니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머니 식사는 따로 가사도우미분 오셔서 도와주실 거니 그런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게 저희도 편하고요. 요즘은 산후도우미가 잘 되어 있어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장모님도 주말에 오실 거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니 그래도 내가 잘해줄 수 있는데 굳이 산후도우미 돈 쓸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면 사돈이랑 내가 같이 하면 되지. 가사도우미도 부를 필요 없어. 이제는 나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내 밥은 내가 알아서 해 먹으마. 걱정하지 말거라. 너의 출산해도 며칠 쉬지도 못한다고 한 거 아니었니?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엄마가 같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그래도 어머니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내도 어머니보다는 산후도우미가 와서 도와주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어차피 오라고 다 예약은 해둔 상태라 괜찮아요. 그래도 아내가 다 신경을 쓰진 못하니까 가사도우미는 불러야 해요. 됐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내가 해준다니까. 신경 쓰지 마. 병원에서도 더 진행 안 된다고 그러지? 요즘 내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잖아. 사돈께서도 오시는데 뭐가 문제야? 괜히 산후도우미 와서 돈 쓰는 것보다 나랑 사돈이랑 같이 하면 되니까 취소하렴. 시모의 고집에 결국 남편도 알겠다고 수긍을 했지만 아이를 낳고서는 하루도 안 돼서 시모는 몸살이나 드러납고 말았어요. 저와 엄마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내내 한 거라곤 본인 식사를 챙기는 것밖에 없었는데 몸살이 나버렸으니 왜 산후도우미, 가사도우미를 부르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놓고서는 남편에게는 본인이 아이를 다 보고 제 산후조리도 도와주느라 몸살이 났다고 말을 했더라고요. 시모는 아이가 조금이라도 울면 저에게 핀잔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 항상 아이를 업고 안으며 살림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나마 아이는 순해서 안아주기만 하면 울지 않았고 잠도 잘 잤는데 돌이 지나니까 혼자서도 잘 놀아 좀 더 수월해졌죠. 아이가 다 크고 나니 시모는 아이를 당신이 다 키웠다고 하셨어요. 우리 손주는 날 닮아서 똘똘하고 순해. 그렇지? 너는 아주 편하게 애 키우는 거야. 집에 시어머니가 있으니까 아이 안 봐도 되고 얼마나 편하니?
살림하는데 애가 붙어 있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 내가 이렇게 애도 봐주고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 넌 정말 시집 잘 온 줄 알아라. 그나저나 새벽에 보니까 다 같이 한 방에서 같이 자던데 아이 새벽에 깨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직 아이가 따로 잠을 못 자서요. 조금 더 크면 따로 재우려고요. 아직까지는 새벽에 깨서 우는 일은 없어서 괜찮아요. 남편도 같이 자는 걸 원하고요. 남편이 일이 바빠서 아이 얼굴 볼 틈이 없어서 그런지 같이 품에 안고 자는 걸 원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일한 남편, 아이 우는 소리에 새벽에 깨면 어쩌려고 같이 재우니? 너랑 애만 따로 저기 작은 방에서 자고 아들은 혼자 편하게 푹 자게 둬야지. 어쩜 그렇게 남편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아무리 남편이 아이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해도 잠은 푹 잘 수 있게 따로 재워야 하는 거 아니니? 너 혹시 새벽에 애 깨면 남편까지 깨우고 그랬던 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 한 번 자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를 않는데요. 아이 어릴 적에도 새벽에 수유하려고 일어나도 한 번을 일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같이 자는 건 제가 따로 자려고 해도 남편이 원해서 그런 거예요. 아이랑 같이 자고 싶다고 해서. 아이가 크면서 그나마 제 고생을 알아주던 남편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시모가 점점 기력이 없어지니 치매도 심해지시고 기운도 없어졌기 때문이었죠. 전에는 그나마 제 고충을 이해하는 듯 했던 남편도 점점 제 부족함을 지적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시모에게 잘해줘도 저에게 부족하다며 책망하곤 했죠. 당신 어디야? 어디 나갔어? 어머니 밥은? 식사는 챙겨주고 나온 거지? 언제까지 밖에 있으려고 그래? 얼른 들어가서 어머니 간식도 챙겨드리고 밥도 챙겨드려야지. 당신 요즘 좀 어머니한테 소홀한 것 같아. 아무리 집에 간병인이 온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집에 있으면서 신경을 써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도 남보다는 그래도 가족이 편하지. 잠깐 아이일 때문에 볼일 보려고 나온 거야. 금방 들어갈 거고. 그리고 간병인분 벌써 몇 년째 어머님 치매로 오시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밥도 잘 챙겨주시는데 저번에 당신 뭐라고 했다며. 밥도 잘 챙겨주시고 어머님이 자꾸 뭐라고 하는 것도 다 꾹 참고 계시는데 그렇게 뭐라고 하면 또 사람 바뀌고 그게 더 힘들어. 아니 자식으로서 할 말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아무리 오래 일했다고 하더라도 남이랑 가족이랑 같아? 당신 요즘 자주 밖으로 나가는 게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어머니가 언제 돌아가실지 알고 자꾸 밖에 나다녀. 집에 있어야지. 그리고 아이한테도 자꾸 할머니 곁에 가보라고 시켜야지. 어머니 기억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피하면 안 돼. 당신이나 더 신경 써. 바쁘다면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집에서 쉴 때도 어머니 방에는 아예 가보지도 않잖아. 당신 지인들이랑 술자리 하느라 바쁘게 돌아다닐 시간에 집에 와서 어머님 당신이 직접 신경 쓰라고. 어머님 치매 심해지셔서 아이도 못 알아보셔. 아이한테 욕하고 물건 던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방에 가서 놀라고 그래. 당신은 아이 생각은 안 해? 아이가 무서워서 못 가겠대. 당신이 있어야 괜찮아지는데 당신이 집에 붙어 있어야지. 남편은 본인은 시모를 챙기지도 않으면서 항상 저와 아이에게 떠맡겼어요. 시모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치매 증상이 심해지셨고 독설과 과격한 행동에 저와 아이는 항상 상처를 받았죠. 요양원에 모시고 싶었지만 남편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수십 번 요양보호사가 바뀌었고 그나마 몇 년 버티고 있었던 사람도 남편의 깐깐함에 결국 그만두고 말았죠.
얼마 뒤 시모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시모가 돌아가시니 남편은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도 많아지고 차에 가보면 다른 사람 흔적들도 보였죠. 남편과 이런 것 때문에 자주 다투기도 했어요. 당신 요즘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집에도 안 들어오고 병원 일이 그렇게 바쁜 것도 아니라면서. 보니까 차에 여자 립스틱 떨어져 있던데 이건 누구 건데? 당신 아이랑도 시간 좀 보내고 그래야지. 자꾸 밖에서만 그렇게 지낼 거야? 어머님 보내고 나서 당신 집에 한 번도 안 들어온 거 알기나 해? 립스틱? 당신 거겠지. 무슨 다른 사람 거겠어? 나 우리 차에 다른 사람 안 태우는 거 알잖아.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신 날 오셨던 분들 다 만나서 감사하다고 인사해야지. 그럼 그냥 지나가? 당신은 집에만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바깥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챙겨야 하는 거야. 하긴 당신이 뭘 알겠어. 사회생활 하나 안 해본 사람이. 내가 사회생활은 안 해도 나도 귀가 있고 눈이 있어. 듣고 보는 게 있는데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당신 어제는 어디 갔었는데? 당신 바쁘다고 해서 옷이라도 좀 챙겨주려고 병원 갔더니만 당신 어제 쉬는 날이었다며? 당신 며칠 병원 바빠서 못 들어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 당신 어제랑 그제 쉬는 날이라고 안 왔다고 하던데 내가 얼마나 민망했는지 알아? 그러게 병원까지는 왜 가서는. 그냥 좀 답답해서 쉬었어. 어머니 가시고 나서 나도 쉬는 날 없었잖아. 사람들 만나기도 만나야 하고. 아, 왜 그렇게 잔소리야? 당신은 그냥 집안일이나 신경 써. 아이나 신경 쓰고. 내가 밖에서 돈 벌어다 주잖아. 그거 가지고 살림이나 하면 될 것이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제 신경 쓸 어머니도 없겠다. 당신 편하게 당신 볼 일이나 보면 되겠네. 그나마 남편은 아이 앞에서는 절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싸우지 않았어요. 저와 둘이 있을 때에는 온갖 무시하는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냈지만 아이가 있을 땐 근엄한 아빠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지 아이는 아빠를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남편의 직업상 바쁘니 아이와 둘이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전 아빠를 사랑하는 아이에게 사실을 말해줄 순 없었어요. 아이가 크면서 남편과 갈등이 생겼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아이 공부 때문이었죠. 아이는 공부보다는 노는 걸 좋아했고 예체능 쪽으로 재능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공부를 해서 자신의 뒤를 따르길 바랬어요. 예체능은 무슨? 그런 걸로 뭘 얼마나 돈 벌고 사는 줄 알고? 그런 일 하는 사람들 대부분 돈도 못 벌고 쪼달리면서 사는 거야. 뭘 알고나 말하는 거야? 엄마가 돼서 아이한테 헛바람이나 불어넣으니 애가 미술한다 어쩐다 하면서 말하고 다니는 거지. 당신이 옆에서 아이를 잘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하나 안 잡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집안일은 당신이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이가 그쪽으로 재능도 있고 하고 싶다고 하잖아.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걸 하게 해줘야 맞는 거 아니야? 어떻게 애한테 공부만 하라고 해. 난 그거 아닌 것 같아. 학교에서도 아이가 미술 쪽으로 재능도 있고 흥미 있다고 이쪽으로 결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무조건 공부하라는 게 말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당신이 가서 얘기를 해. 당신 아이한테는 그렇게 말 안 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렇게 해? 애 키우는 건 엄마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 나는 돈 벌어다 주잖아. 쓸데없이 미술 배운다고 돈 쓸 생각하지 말고 애한테도 당신이 말해. 엄마가 그 정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엄마라고? 애나 엄마나 에휴. 하긴 중졸이 뭘 알겠어.
공부도 안 해봤으니 그런 거나 하라고 말하겠지. 됐다. 당신한테 뭘 말하냐? 그냥 당신은 집안일이나 하고 살림이나 해. 내가 애랑 얘기해 볼 테니까. 남편은 아이의 재능도 무시한 채 공부를 시키려고 했고, 남편이 본격적으로 공부에 대한 압박을 넣자 아이와의 갈등도 커져갔어요. 아이와의 갈등이 커지니 남편은 모든 게 제 탓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교육을 엉망으로 시켜놓아 그렇다면서 제 탓을 할 때마다 제 속은 문드러졌죠. 사건은 남편이 의사부부 동반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되면서 터졌는데, 한 번도 절 동반 모임에 데리고 가지 않았던 남편은 그날도 절 놔두고 모임에 참석을 했죠. 그 모임에는 제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전 그날 굳은 다짐을 하고선 그 모임에 몰래 따라갔는데, 저를 보고서는 남편은 깜짝 놀라 주변 사람들에게 보모라고 말하고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아줌마, 애는 집에서 보라고 했잖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여기는 우리 집 보모예요. 안 그래도 오늘 모임이라고 집에 안 간다고 했는데 애가 날 따라오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왔나 보네. 아줌마, 얼른 가요. 여기가 어디라고? 아줌마? 여보, 왜 그렇게 말해? 안녕하세요. 저 이 사람 와이프 되는 사람입니다. 안 그래도 한번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저 처음 보시죠? 저도 여기 계신 분들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남편이 매번 가는 모임이 부부 동반 모임인지 이번에야 알았네요. 남편이 저에게 말을 안 해줘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찾아뵙게 되었어요. 해야 할 말도 있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일단 나가서 얘기해. 여기서 이런 말 하지 말고. 어떻게 여기 허락 없이 올 수가 있어? 내가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 앞에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얼른 나와. 중졸이 뭘 이해한다고? 정말 당신 1억이야? 사람 창피하게 여기까지 찾아와서는 얼른 입 다물고 나와. 당신 집에 가서 봐. 이딴 짓 한 거 후회하게 해줄 테니까. 남편은 저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당장 나오라고 했죠. 그런데 그때 마침 뒤늦게 엄마가 제 뒤를 따라 들어왔어요. 그런 엄마를 보고 수십 명의 의사들이 일동 기립해 인사를 했죠. 남편은 뒤따라 들어온 엄마를 보고서는 놀라기도 했지만, 수십 명의 의사들이 일동 기립해 인사를 하자 그 모습에 더 놀랐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오래전 제가 앓고 있던 병에 대해 연구 지원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국내에서는 제 병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 부모님이 해외 연구 자료도 직접 가지고 와 투자도 지원하셨고 기부도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제가 앓고 있었던 병에 대해서 많이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마침 그 자리에 부모님의 얼굴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셨어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알고선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도 어디 가서 말을 꺼내지 않았던 얘기라 저도 정확히 알지 못했던 일이었고, 아빠마저 돌아가시면서 더 이상 지원을 하시진 않으셨거든요. 그렇지만 딱 그때 당시 지원을 받았던 병원 의사 선생님이 계셨고, 그렇게 상황이 밝혀지게 되었어요. 엄마는 제가 남편과 이혼을 고민한다며 털어놓은 얘기를 듣고선 같이 동행하시겠다고 하셨던 거였어요. 아마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제야 저와 엄마에게 잘못했다며 용서를 구했죠. 여보, 미안해.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번 일 잘못했습니다. 솔직히 와이프 아프고 중졸이라는 말 듣고 나서 저희 엄마 잘못일 거라 생각했고 실제로도 잘했습니다. 그거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했어요. 저보다 못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모님 말씀은 제가 이제야 들었네요. 저희 재단 예전에 투자를 하셨었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우리가 투자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자네가 우리 딸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나 이 말이야. 아무리 자기 부모 모실 여자를 찾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자네가 우리 딸 사랑하고 아껴준다고 해서 믿고 결혼시킨 걸세. 우리 딸 아프기도 했고 학업도 제대로 못 맞춰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그런 아이 보듬어 준다고 해서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내준 거야. 정말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병원에도 이 사실 알려주면서 징계받을 상황입니다. 병원에 한 번만 장모님이 가셔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전에 제가 병원에서 감사상도 받았던 상황이라 이번 일 알려주면 병원 이미지도 타격이 클 거라고 해서 한 번만 말씀 좀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사? 자기 와이프도 그렇게 무시하는데 좋은 의사라니. 참, 자네가 보는 환자들도 아마 병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일도 그만두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그런데 그렇게 아파 학업도 제대로 못 마친 아내마저도 무시하는데 자네 환자들은 제대로 볼 수나 있어? 속으로는 무시하고 있었겠지. 다 자네가 만든 일이야. 나한테 부탁하지 말고 우리 딸과도 이제 그만 헤어지게. 남편은 이번 일로 그동안 쌓아왔던 이미지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원래 병원장까지도 목표로 뒀던 남편은 재단의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거의 쫓겨나듯이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죠. 저와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재산 분할 한 푼도 주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시모를 모셔왔던 것 등이 인정을 받게 되면서 전 절반 이상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도 남편의 실체를 알고선 얼굴도 보고 싶어 하지 않네요. 어찌 보면 남편 스스로 지금 상황을 만든 거나 다름이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 이번에 20살이 되면서 성인이 되었는데요. 성년의 날 때 저에게 장미꽃을 선물하며 그동안 감사하다는 말을 했을 때 그 감동이 잊히지 않아요. 중졸이었지만 뒤늦게나마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늦기 전에 대학교에 다녀보는 게 제 소원이네요.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를 위해 평생을 고생하신 엄마와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 평생을 따라다닌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한 번 했었고 짧은 기간이었지만 평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오랜 시간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래도 그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제 자신이 바뀔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의 시작부터 설명을 드려야 현재의 상황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30년 전 그날의 안 좋았던 기억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30대 초반이었던 저에게 한 사람이 다가온 적이 있었는데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었던 상태라 눈앞에 보이는 영정사진에 오열만 하고 있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때가 가을이었어요. 한창 단풍이 짙게 물들었던 시기라 부모님께선 단풍여행 가신다면서 주말에 저와도 함께 가길 원했는데 저는 그때 특근을 해야 돼서 부모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인사 자리일 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버스 기사의 졸음 운전으로 인해 전복 사고가 났었고
저희 부모님은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날들이었지만 친척, 지인분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부모님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는데 3일장을 치르는 동안 같이 회사에서 근무를 했던 한참 어린 남자 직원이 장례가 끝날 때까지 정말 많이 도와줬었어요. 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제 곁에서 떠나지 않았던 남자 직원에 대해 뒤늦게 알고 보니 저를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회사 직원들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부모님까지 여의고 많이 힘들 텐데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며 저와 남자 직원이 잘 되길 은근히 바랬지만 그건 직원들의 바람일 뿐 저는 전혀 생각이 달랐어요. 다른 건 다 떠나서 나이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났었고 남자로서 별로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역시 나이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30대 초반인 반면에 그 남자 직원은 20대 초반이었습니다. 10살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저에겐 남자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냥 동생으로만 보였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터라 다른 사람을 만나기에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상태라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계속 제 주위를 맴돌았어요. 부모님의 장례를 도와준 건 정말 고마웠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길 바랐었는데 그 남자는 저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었고 그런 모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호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결과 나이는 어리지만 생각이 깊고 저를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또한 그 사람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나쁘지 않은 관계로 이어나가게 되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의 감정이 깊어지다 보니 결혼 생각까지도 이어지게 되었죠.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있다 보니 걱정이 많았는데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을 때 예상했던 대로 그 사람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였어요. 특히 그 사람의 어머니께서 거품물 정도로 강하게 반대를 해서 더 이상의 관계는 이어나갈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그 사람이 밀어붙이는 추진력은 상당했었고 결국 그 사람의 부모님은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지만 결혼 생활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다 보니 모든 걸 저 혼자 결정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인생 경험이 부족한 저로서는 많이 서툴렀었고 결국 이런 문제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까지 이어져 버렸습니다. 결혼까지는 좋았는데 시댁 생활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결혼 전부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시모는 남편이 안 볼 때면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었고 저를 대하는 행동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들이 지속되다 보면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질 것 같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었던 남편한테 시모와의 갈등 문제를 털어놨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른 남편의 반응에 저는 당황했고 변해버린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네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까지 속 좁은 사람은 아니야. 결혼까지 허락해줬는데 뭐하러 당신한테 함부로 하겠어? 그냥 당신이 결혼을 반대했던 거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있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내가 봤을 땐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엄마가 나랑 결혼하고 며느리로 받아들인 만큼 딸처럼 대해주겠다고 하셨잖아.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고 당신이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면 좋겠어. 하루 이틀 얼굴 볼 사이도 아닌데 잘 지내야지. 나야말로 그러고 싶어. 그런데 어머님이 당신이 볼 때와 안 볼 때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나도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내가 느끼는 감정들과 어머님의 행동들이 점점 지나쳐 가는데
당신이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나도 같이 잘 지내고 싶지.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싶겠어? 당신한테는 어려운 부탁은 아니잖아. 아, 그래, 알았어. 다음에 갔을 때 내가 말 좀 잘해볼게. 그리고 이런 일 있을 땐 그 자리에서 바로 얘기를 해줘. 집에 와서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잖아. 우리 엄마가 그 정도로 속이 좁지는 않은데 당신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좀 당황스럽긴 하네. 엄마는 무조건 내 편이고 내 말이면 무조건 다 들어주거든. 남편은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한다는 걸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 점이 서운하게 다가왔지만 그래도 시모와 너무 안 좋은 관계로 계속 흘러가는 것보단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주길 원했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남편과 다시 시댁을 가게 됐을 때 저는 남편한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를 막대하고 있는데도 옆에서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아 뭔가 좀 이상해서 남편과 단둘이 있게 됐을 때 왜 아무 말도 해주지 않냐고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빤히 바라보던 남편은 저에게 충격적인 한마디를 던졌고 그 말을 듣게 된 이후 너무 큰 실망감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내 기준에선 엄마의 행동이 심했다고 생각되지 않았는데 당신한테 손찌검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잔소리일 뿐이잖아. 내가 봐도 너무 굼떠서 답답하긴 하던데 나이가 30대라서 그런 거야. 엄마가 한 번 말하면 즉각 움직여야 되는데 한 템포 느리니까 엄마가 화가 나는 거지. 좀 더 빠릿하게 움직여봐. 뭐라고? 내가 지금 이 집 가정부로 들어온 거 아니잖아. 그래도 어머님이 시키는 거 불만 가지지 않고 땀 흘리며 집안일 하고 있는데 시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몸이 한계인 상태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 그런데 내 몸이 굼뜨다고? 힘들어하는 나를 봤으면 좀 도와주면 안 되는 거야? 엄마는 내가 집안일에 손대는 거 정말 싫어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시킨 건데 내가 손대면 기분이 좋으시겠어? 다 당신 생각해서 보고만 있는 거라고. 무슨 대화를 심각하게 나누고 있는 거니? 너는 지금 내 아들과 대화할 시간이 있니? 빨리 가서 집안 청소 마저 해라. 내가 몸이 불편해서 집안일에 손도 못 대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집안일을 싹 다 해주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예전에는 삭신이 다 쑤셨는데 지금은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며느리를 드릴 걸 그랬어. 그리고 오늘 저녁은 갈비찜이니까 집안 청소 끝나면 바로 저녁 준비해라. 오래간만에 우리 아들 왔는데 맛있는 거 먹여야지. 저는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은 갈비찜 먹는다는 말에 들떠서는 시모와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저는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에 화가 너무 났어요. 제가 상상했던 결혼 생활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바람에 기분이 정말 안 좋았는데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자 남편이 그런 저를 보면서 시계를 바라봤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서 있을 거야? 이래가지고 오늘 갈비찜 먹을 수나 있겠어? 아, 빨리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굼뜨니까 우리 엄마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잖아. 나한테 집에서 불만을 털어놓기 전에 당신 행동부터 고쳐야 될 것 같은데. 엄마, 저번에 내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알아요? 그때 엄마 집에 다녀가고 이 사람이 집에서 불만을 쉬지 않고 털어놓는데 나한테 중간 역할을 해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결혼했는데 엄마가 시키는 일을 해야 돼서 기분이 안 좋다고 자기를 대하는 행동이 너무 심한 것 같다면서 서운하다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그냥 대충 알겠다고 했는데 오늘 엄마가 집안일 좀 시켰다고 너 나한테 달려와서 불만을 털어놓고 있잖아요. 당신이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시키는 거 토달지 말고 그냥 웃으면서 해. 뭐? 그런 일이 있었어? 네가 나에 대해 불만을
내 아들한테 털어놨었다고? 그렇게 되면 모자지간 분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 모르니? 너는 내가 나쁜 시애미가 되길 원하는 거지? 너희 부모가 동시에 세상을 떠났다고 하길래 불쌍해서 받아줬다니만 감사한 줄은 모르고 나한테 불만을 가져? 어머님, 일단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저도 이제 한 식구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주지 않고 이 사람 안 볼 때면 막말에 물건까지 집어 던졌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했겠어요. 저야말로 어머님과 좋은 관계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생각을 해봐라. 내 아들은 20대 초반인데 너는 30대가 넘어갔잖아. 한두 살도 아니고 10살이나 넘게 차이 나는 너랑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이 정도도 많이 참아주고 있는 거야. 다른 집안이었으면 결혼 허락해 줬을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하고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도 모자랄 판에 감히 내 아들과의 분열을 조장해? 너는 오늘부로 내 며느리가 아닌 집안일이나 하는 가정부로 여길 거다. 요즘 너 때문에 잠 한숨 못 자고 스트레스 받아서 흰머리까지 늘었는데 눈치까지 없으니 맞아도 싸지. 어딜 도망가? 당장 이리 안 와? 네가 우리 집에 오기 전에는 평화로웠는데 너 오고 나서부터 살고 싶지가 않아. 시모는 저에게 현관 앞에 있던 긴 장대를 꺼내 들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달려들었어요. 저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았는데 남편한테 자기 험담하며 고자질했다고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시모는 저에게 장대를 사정없이 휘둘렀는데 그 상황에 남편은 도망치다가 더 크게 다친다면서 몇 대 맞고 끝내라는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뱉었어요. 전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의심이 될 정도로 태도가 바뀌어버린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하게 되었고 너무 신중하지 못했다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시부가 방에서 나와 목소리를 높이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되었지만 시모의 분노는 이미 머리끝까지 차오른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정말 힘든 하루를 보냈었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남편의 무관심과 저를 막대하는 시모 때문에 점점 버티는 게 힘이 들어갈 때쯤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늦은 저녁 남편이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그런 모습이 실망스러웠던 저는 그냥 방으로 들어갔는데 각방을 쓰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방으로 들어와 저를 붙잡았고 강제로 부부관계를 하려는 행동에 화가 나 망설이지 않고 발길질을 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알면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해? 나는 지금 하루에도 수백 번 이혼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를 놔주겠대? 네가 나를 거부하면 할수록 나는 더 거칠게 행동할 거야. 우리 엄마가 언제 애 만들어 올 거냐고. 당신 나이가 1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데 내 생각도 그렇거든. 당신이 나랑 결혼을 했으면 할 도리는 해야지. 우리 엄마가 원하는 손주 안겨드려야 하니까 저항할 생각하지 말고 당신도 내 뜻에 따라. 한 번만 더 저항하기만 해봐. 너 지금 뭐하냐? 여기서 도망가봤자 집안이야. 이리 오래도. 더러운 손 당장 안 치워? 나랑 결혼했다고 해서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술을 먹었으면 방에 들어가 조용히 잠이나 자. 가까이 오지 말라니까? 남편은 인사불성이 돼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고 저에게 거침없이 달려들었어요. 사람이 아닌 동물로 보일 정도로 인간 이하의 행동에 저는 손을 올렸고 뺨을 맞게 된 남편은 그날 저를 향해 사정없이 무력을 행사했어요.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했던 저는 그날 이혼하겠다며 소리치자
남편이 시모까지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시모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 들어왔어도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가지 못한다면서 이혼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며 원하는 걸 얻으려면 손주 하나 낳아주고 가야 할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길래 집 밖으로 뛰쳐나가려 하자 시모는 자기 말을 무시한다며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습니다. 남편이 누구 닮았나 했더니 손버릇이 시모를 그대로 빼다 박았더라고요. 저도 이판사판이었기 때문에 집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시모에게 돌진했고 그렇게 몸싸움이 벌어지는 동안 남편은 술에 취해 그대로 뻗어버려 시모 한바탕 난리가 났는데도 세상 모르고 잠에 빠져 있길래 달려가 뻗어있는 남편을 사정없이 걷어차 버렸어요. 저만 바라보고 살겠다며 부모를 잃은 아픔을 본인이 채워주겠다고 제 마음을 뺏었던 남편이 저에게 손찌검을 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모는 제가 남편을 향해 쉬지 않고 발길질을 하는 걸 보곤 저에게 또다시 달려들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눈에 뵈는 게 없었기 때문에 분노한 눈빛과 얼굴에 시모는 움찔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술에 취해 깨어나지도 못하는 남편과 저를 막대했던 시모에게 질려버린 이후 2번 다시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꾸역꾸역 이혼 위자료까지 받아내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냈어요. 남은 인생 동안 2번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았는데 한국 땅이 이렇게까지 좁은 줄 전혀 몰랐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그 인간 쓰레기를 다시 만나게 되었던 거죠. 다시는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었는데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졌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됐었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15살 정도 많은 회사의 대표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회사의 직원이었죠. 남자와 항상 거리를 두고 속마음을 꺼내지 않았던 저였는데 어느 날 대표가 회식 자리에서 제 얼굴엔 항상 그늘이 있는 것 같다며 어떤 사정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마음 누구도 알아줄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대표가 먼저 자신의 아픈 과거를 꺼냈고 저는 그 말을 듣곤 너무 놀랐어요. 제가 겪었던 아픔과 너무 똑같았는데 그 사람은 저보다 더 힘든 일을 경험한 상태였죠. 그 사람도 저와 비슷한 나이에 결혼을 했었는데 그 사람의 부모가 아내와 함께 장을 보러 갔다가 뜻하지 않았던 사고를 겪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날은 그 사람이 출장을 다녀오고 나서 집으로 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대형 회사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된 기쁜 날이었고 가족들은 축하를 해주기 위해 장을 보러 갔던 거였는데 하필 그날 졸음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했던 버스와 충돌 사고가 일어난 거였습니다. 현장에서 그 사람의 부모는 숨을 거뒀고 아내분은 어린 딸아이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한 채 힘들게 버티고 있었지만 결국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그 말을 들었던 저는 너무 놀랐었고 비슷한 아픔이 있다는 말을 했을 때 그 사람도 많이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알고 보니 저희 부모님이 타고 있던 버스와 그 사람의 가족들이 사고가 난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는 놀라움에 서로 눈물을 흘리며 위로를 해주었죠. 그렇게 저희는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로 마음이 잘 통하는 느낌은 있었지만 과거에 이미 한 번의 실패가 있었던 저였기에 그 사람이 나중에 저에게 조심스럽게 고백을 했을 때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곁에 있던 딸아이가 저를 너무 잘 따라주었고 거의 엄마로 여길 만큼 붙어 다녔던 터라 또다시 고민을 안 할 수 없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오랜 시간 기다려 주었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던 모습에 감동받아 2번째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사람의 아이를 둘 낳아 큰딸과 아들 둘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올 수 있었고 60 가까이 되는 동안 남편과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서로 이해하면서 정말 행복하게 지내왔었네요. 그런데 평화롭던 저희 가정에 예상치 못한 돌발 상황이 생기게 되었고 39살인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남자를 보게 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딸이 결혼할 남자의 사진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직접 얼굴을 보고 얘기하고 싶다길래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는데 인사 온 남자의 얼굴을 봤을 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고 남편도 딸이 데려온 남자를 보고 많이 당황했는지 얼굴빛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사람은 제 전 남편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제 딸과 현 남편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상태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잠깐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온 전 남편을 강하게 붙잡아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저를 묵묵히 바라보던 전 남편은 제 팔을 뿌리치면서 불쾌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누구야? 당신 맞지? 똑쟁반 나라는 거 보니까 여기 가정 보러 들어왔냐? 얼굴 안 본 지 30년 가까이 됐는데 예전보다 얼굴 때깔이 많이 좋아졌네. 여기 집안 사람들이 잘해주나 봐. 앞치마 벗으면 이 집안 안주인인 줄 알겠어. 예나 지금이나 몸이 굼뜬 건 여전하네. 아이고 하상아. 그렇게 서빙해서 돈 받아먹고 살 수 있겠냐? 너는 그냥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알아? 이 집안 재산이 570억이나 된다면서? 그 정도 재력이면 남은 인생 평생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여기 이렇게 오래 있으면 쓸데없는 의심 받으니까 이제 그만 비켜줄래? 오늘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거든. 원래 내 계획은 혼전 임신이었는데 이 집 아가씨가 워낙 비싸게 굴어야 말이지. 결혼 전에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길래 지금까지 호텔 근처에도 못 가봤다.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혼전 순결이야? 이 집 아가씨가 왜 나를 좋아하는지 알아? 아빠처럼 푸근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좋댄다. 처음에는 그냥 귀여운 동생처럼 생각했는데 집안 재산이 어마어마하다는 말을 듣고 굴러 들어온 돈다발을 걷어찰 수는 없잖아. 최대한 비위 맞춰주면서 살살 꼬드겼지. 몇 년간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아? 그래서 네가 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무조건 뜯어 말릴 거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너까지 게 쳐다볼 수 있는 집안이 아니야. 전 남편은 저를 밀치며 거실로 나갔어요. 당장이라도 발로 걷어차버리고 싶었는데 제 딸의 얼굴에 기대가 가득 찬 눈빛을 보니 상처 주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여태껏 남편의 아이를 제 딸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모든 걸 쏟아부어 키웠습니다.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 더 큰 만큼 제 두 아들들보다 큰딸에게 애정이 많은데 전 남편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될까봐 너무 마음이 아파졌어요. 제 딸은 30대 후반이고 전 남편은 50대 초반이니 남편과 제 속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와 현재 남편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었는데도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딸은 나이 차이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은 괜찮아도 전 남편은 절대로 받아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일단 남편에게 알리려고 잠깐 대화 좀 하자는 말을 꺼내려 했는데 아직 서로가 소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수선한 자리에 딸이 제가 누구인지 먼저 소개를 시켜주려 할 때 전 남편이 자기가 전 남편이었다는 걸 말하게 될까봐 당황했는지 저에게 갑자기 말을 붙여왔어요.
저기요. 일단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제가 오늘 중요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어수선하게 왔다 갔다 하시면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나 집안 분위기 망치고 싶지 않거든. 엄마, 중은 씨랑 아는 사이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래? 중은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사진을 안 보여준 거예요. 나이 차이 때문에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엄마? 그럼 이 사람이 정연이 너희 엄마란 말이야? 하나도 안 닮았는데 지금 나한테 장난치는 거지? 이런 집안에 이 여자가 안주인 일이 없다고. 방금 전까지 떡쟁 만들고 정신없이 음식 나르고 있었잖아. 정연이 너희 집에 가정부가 몇 분 계신다며. 그럼 내가 자각한 거였어? 아유, 이런 몰라 뵀습니다. 그게 인사냐? 내가 네 장모다 이놈아.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와? 당장 내 딸한테서 안 떨어져? 너까지 게 넘볼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정연아, 내 입으로 밝히긴 그렇지만 저놈은 내 과거의 기억에서 지우고 싶었던 전 남편이었다. 너한테 접근했던 이유는 집안 재산을 보고 접근한 거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실토했어. 방금 전까지 대화했었고 네가 상처받을까봐 어떻게 말을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차피 알게 될 문제인데 시간 더 끌어봤자 좋아질 건 없을 것 같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고 다시는 우리 가족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너 때문에 나는 아직까지 악몽을 꾸고 있다고. 일어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남편과 제 딸은 눈앞에 보이는 남자가 전 남편이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했어요. 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눈빛에는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는데 정신 나간 전 남편이 제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길래 사정없이 절편으로 얼굴에 뺨을 올려 버렸어요. 제가 이성을 잃게 되자 남편은 흥분을 가라앉히라며 전 남편에게 당장 나가라고 고함을 쳤는데 전 남편이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제 딸은 180도 변해버린 전 남편의 모습에 실망을 많이 했는지 뺨에 손을 올렸고 분위기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었는데 과거와는 다르게 저에게는 남편과 제 딸이 옆에 있어줬어요. 과거에는 부모님이 제 곁을 떠나고 무시당하면서 그 인간들에게 상처를 크게 받았지만 지금은 저에게 든든한 남편과 제 딸이 저를 전 남편에게서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은 저희 집에서 내쫓겼고 이 일이 있고 난 이후 저희 가족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남편과 저는 이번 일이 있고 난 이후 딸에게 아빠 같은 남자도 좋지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고 비슷한 연령대에서 진중한 사람 찾아보라고 좋게 설명해 주었네요. 제 딸은 아직까지 혼전순결을 유지하면서 자기 몸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어요. 처음 소개해줬던 남자가 전 남편이었다는 게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더 큰 문제가 없이 해결되었다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 딸이 임신을 했다면 그건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불행이었을 텐데 다행히도 제 딸이 처신을 잘한 것 같아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네요. 제 딸이 약사인데 전 남편이 제약회사 부장으로 있으면서 치근덕거리며 접근했고 야무진 제 딸은 여러 번의 구애에 결국 넘어간 눈치였어요. 전 남편의 부모가 최근에 병들어 하나둘 떠나면서 측은하게 다가오니 딸이 마음을 열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 지금까지 이어질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단 좋게 해결돼서 다행인 것 같네요. 2번 다시는 전 남편의 얼굴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힘들게 꾸려온 가정에
조금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려 한다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인간관계는 항상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선택이 평생을 쫓아다닐 수도 있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걸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창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올해도 어느덧 1월이 지나고 2월이 시작되었네요. 새해에도 정신없이 살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도 벌써 10년이나 흘렀고 지금은 저희 부부도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 큰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까지는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의 행복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사람 인생 워낙 우여곡절이 많다 보니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항상 뭐든지 신중하게 결정하고 조심하려는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새 동서가 갑자기 저희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오열을 했습니다. 저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에 따른 답변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새 동서들과 저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10년 전에 남편과 결혼을 하기 위해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때 이미 새 동서들은 먼저 시집을 온 상태였죠. 새 동서들이 워낙 마음이 잘 맞았는지 서로 주고받는 대화에 벽이 느껴지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인사를 오게 되면서 동서들이 보내는 경계의 눈빛을 볼 수 있었고 결혼을 반대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맏며느리 역할을 하는 게 먼저 시집을 온 새 동서들은 그런 점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남편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시댁 집안의 맏며느리 역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도 제가 먼저 새 동서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될 줄 알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새 동서들은 저를 따돌리며 서로만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손이 사람으로서 언제나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급할 필요 없다 생각했고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 식구가 된 이후부터 열심히 살아왔었는데 동서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쭉 지켜보셨던 시모는 결국 한마디 하셨고 그로 인해 새 동서들과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더 큰 벽이 생기고 말았지만 시모는 걱정하지 말라면서 오히려 저보고 잘하고 있다며 기운 잃지 않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부터 저는 제 할 일 묵묵히 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제가 오히려 동서들한테 신경을 끄고 생활하게 되니 오히려 동서들이 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지만 좋은 의도로 가까이 오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하는 모든 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사는 게 많이 바빴지만 새 동서들은 항상 자주 모임을 가지는 듯 보였고 시댁에 올 때면 제가 알 수 없는 무언가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쉬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묵묵히 동서들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넷째 동서가 자기들이 하는 대화를 제가 엿듣고 있는 게 상당히 불편했는지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고 둘째 동서는 제가 무식해서 크게 상관없다고 옆에서 말해도 모른다며 아예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있었네요. 아무리 제가 가만히 있는다 해도 둘째 동서가 했던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를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뭉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있는 저를 직접적으로 건드리는 건 참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쌓였던 감정들이 있다 보니 좋은 말은 나가지 못했고 동서들은 그런저를 잡아먹으려 달려들면서 결국 집안 싸움이 시작되었고 시동생들 또한 남편에게 막말을 퍼붓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한동안 얼굴을 안 보고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던 시부모님께서 더 이상 안 되겠던지 모두를 한자리에 모으셨네요. 그리고 각자 속으로 가지고 있는 불만들을 전부 다 털어놓길 원하셨고 막내 동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큰 아주버님이 아무리 나이가 있다 해도 무작정 결혼을 서두르시는 건 문제가 있었다고요. 어머님, 벌써 잊으신 건 아니시죠? 저 결혼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걸 다 따지셨잖아요. 저뿐만 그런 것도 아니고 둘째 형님, 셋째 형님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첫째 형님은 며느리로 받아들이실 때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받아주신 거죠?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서운했고 어머님의 그런 행동들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큰형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넷째 너는 지금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니? 너는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잖아. 그래서 당연한 절차를 거친 것뿐이고 둘째, 셋째 며느리 또한 빠지는 것 없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으니 남들 다 하는 거 한 것뿐인데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와 반대로 첫째 며느리가 살아온 환경은 어떠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가족은 하나도 없어서 그동안 혼자 외롭게 살아왔는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 봤니? 나도 첫째 며느리처럼 과거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정말 힘겹게 살아왔었다. 내가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아들과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모습이 보여서 결혼을 허락한 건데 그게 가족들과의 싸움으로까지 번질 정도로 잘못된 거야? 내 아들이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겠다는데 너희들이 뭔데 반대를 하는 건데? 내가 너희들이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반대한 적이 있었어? 나도 큰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안 시키고 있는데 너희들이 뭔데 집안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만드냐는 거다.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좋던 싫던 서로 얼굴은 붉히지 말고 살아야지.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가끔 얼굴 보는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난리를 치면 되겠어? 나이들 먹을 만큼 먹었으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유치하게 뭐 하는 짓들이야? 또 불만 있으면 얘기해봐라. 오늘 아주 너희들 기를 확 눌러 버려야겠다. 이미 분위기는 시모에게 넘어갔고 새 동서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얼굴 붉히면서 지낼 거면 새 동서들은 시댁에 오지 말라며 시동생들만 따로 부르겠다는 말을 꺼내셨네요. 그렇게 시모가 모든 상황을 정리한 뒤 그날 이후부터 동서들과는 좋은 관계는 아니더라도 서로 약간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둘째 동서가 주방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요즘에 제가 괜찮은 거 하나 보고 있는데 같이 투자하실래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귀에 맴돌다 보니 이번에 도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형님이 주식에 대해 잘 모르시면 제가 알려드린 걸 큰 아주머님께 알려주시면 돼요. 이번 기회가 흔치 않은 거라 돈 벌 수 있을 때 확실하게 당겨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꽤 많은 돈들 쏟아부을 생각이거든요. 어차피 결정은 형님이 하시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려 하는 건 저희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아서요.
만약 제가 말씀드린 곳에 투자하셔서 성과가 좋다면 나중에 밥 한 끼 사주셔야 돼요. 큰 아주버님은 아마 주식을 조금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셔서 슬쩍 얘기해 보세요. 둘째 동서는 저에게 갑자기 꽤 많은 돈을 손에 쥘 수 있는 고급 정보라면서 주식에 같이 투자하길 원하고 있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가면서 저와의 관계도 좋은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식에 대해 조금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동서가 저에게 해준 말을 그대로 남편에게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도 주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용돈벌이 정도로만 하는 거라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제가 한 말을 전부 들었지만 크게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남편은 주식으로 떼돈 버는 건 원하지 않는다고 위험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었네요. 결정은 남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이 주식으로 전 재산까지 잃은 분들도 많이 봐서 솔직히 저 또한 동서가 말한 곳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동서가 했던 말에 대해 상당히 신경 쓰였는지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상당히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니 투자를 해도 좋을 것 같다면서 예상하지 못한 말에 저는 당황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보통 남편의 결정을 따르는 편이라 잘 생각하고 판단해서 투자할 거라는 걸 믿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동서가 말한 대로 움직이게 되었고 저희는 적지 않은 돈을 처음으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얻은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크게 잃은 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다시 한번 주말에 시댁에 모이게 되었는데 좀 늦게 도착한 터라 주방에서는 이미 음식 준비에 한창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은 밝게 웃으면서 주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막내 동서의 한마디에 저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그럼 큰형님은 쪽박차게 되는 거예요? 꽤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럼 언제 폭락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냥 유지만 하고 있던데 확실하게 망하는 거 맞죠? 형님이 제일 잘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도 같이 투자한 걸로 알고 있을 텐데 뭐라고 하시게요? 그 종목이 투자하기에는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건들지도 않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걱정이야? 어차피 투자는 자기 선택이잖아? 우리도 같이 하고 싶었지만 확실한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해 투자를 취소했다고 하면 되잖아. 미끼를 덥석문 본인들 잘못이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무너뜨려야 고개도 못 들고 다닐 거 아냐? 동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 방금 한 말 사실이야? 나한테 지금 거짓 정보를 알려준 거냐고. 왜 말을 못하는 거지? 우리는 그래도 동서를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믿고 그곳에 투자를 한 건데 우리 집안을 쪽박차게 만들 작정이었던 거야? 그게 왜 제 잘못이죠? 형님도 돈을 벌고 싶어서 제가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거잖아요. 투자는 결국 본인의 선택이고 자유라고요. 어차피 잃은 것도 없는데 제가 욕먹을 이유는 없는 거죠. 제 말이 틀렸나요? 저는 둘째 동서의 말을 듣고 서둘러 남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부 알렸고 남편은 저를 안심시키며 걱정하지 말라고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보단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돈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만 불안해하는 것 같아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동서들은 주방에서 저를 보며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데 저희 집안까지 무너뜨리려고 행동하려는 모습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더 이상 새 동서들과는 엮이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확고하게 세워지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던 동서들이 저희 부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땐 절대 도와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들의 속셈을 알게 된 이후부터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갈 노력도 하지 않았고 월요일이 되자마자 남편에게 서둘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에게 알 수 없는 그래프 하나를 보여줬고 동서가 저희가 무너지길 원해서 알려준 투자 종목이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투자한 금액에서 2배를 벌어들일 수 있었고 그걸 알게 된 동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지 다음번에 얼굴을 보게 됐을 때 전과 다른 모습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 꽤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거라 얘기했죠? 좋은 정보 알려드려서 얻게 된 수익이니 저한테도 어느 정도 떨어지는 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돈 좀 벌게 되면 그에 따른 보상금 주신다면서요? 갑자기 큰 돈이 들어오니까 주기 싫으신가 봐요. 이래서 사람은 돈 맛을 보면 편한다니까요. 재수 씨, 말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원래 우리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한 목적이 뭐였어요?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닌가? 자신의 잘못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돈을 달라는 거야? 처음부터 진심으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접근했다면 재수 씨가 말하지 않아도 고마운 마음에 알아서 챙겨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지금 냉전 한 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괜히 주기 싫으니까 이유 붙이는 거 아니에요? 만약 반대로 생각해봐. 동서가 투자하라는 곳에 많은 돈을 넣었는데 잃게 됐으면 그땐 뭐라고 했을 것 같은데? 투자는 자기 선택이니 어쩔 수 없는 결과였다면서 금전적으로 손해본 우리를 도와줬을 것 같아? 처음부터 나한테 접근한 의도가 잘못됐잖아. 새 동서들은 의도했던 거와 다르게 저희가 잘 되자 상당히 배아파하고 있었어요. 사람은 악의적인 마음을 품게 되면 잘 되던 일도 안 된다는 걸 동서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새 동서들과 저는 시모 앞에서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서로 안 좋은 감정의 골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시댁에서 모이는 횟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각자가 판단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댁에 찾아뵙는 건 따로 가게 되었고 웬만해선 최대한 마주치지 않게 서로가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이 되면서 살아오다 보니 가족의 의미도 없어졌고 시모는 서로 등 돌리고 사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으셨는지 돌아오는 명절날 모두에게 할 말이 있다며 한자리에 모이게 만드셨어요. 세월이 흐른 만큼 시부모님의 건강에도 문제가 찾아왔던 거였죠. 시모는 저희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너희들과 얼굴 보면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되겠니? 그런데 언제까지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갈 거야? 이제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니? 큰며느리가 시집 온 지 벌써 10년이나 됐고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정작 너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는 거니?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아봤자 너희들한테 득되는 건 하나도 없는데
굳이 서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가질 필요가 있겠니? 너희들이 오기 전에 큰며느리는 하루 일찍 와서 혼자서 음식까지 전부 다 해놨다. 다른 집안 같으면 난리가 날 일이라고. 큰며느리가 착해서 너희들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솔직히 음식하는 게 보통 일이니? 우리 식구가 적은 것도 아니고 명절 음식이 한두 가지도 아닌데 묵묵히 혼자서 다 해놓았으면 미안해서라도 한마디씩 하겠다. 먹는 것만 돼지처럼 먹지 말고 좋은 말 한마디씩 해주면 얼마나 좋아? 아, 그래요? 형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는 워낙 인사드릴 곳이 많다 보니 시간이 좀 늦었던 것 뿐이에요. 솔직히 이번 명절에도 별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하도 보채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온 것 뿐이라고요. 형님이야 어차피 명절 때 갈 친정도 없잖아요. 갈 곳도 없으니까 하루 전날 와서 음식하는 건 당연한 거죠. 고생하셨으니까 용돈 좀 챙겨드려야 되겠네. 10,000원씩 걷어서 주면 되죠? 혼자 착한 척은 다 하시고 어머님 마음까지 얻으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둘째 동서는 아래 동서들에게 10,000원씩을 걷더니 저에게 30,000원을 건네 주었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얼굴이 붉어졌고 둘째 동서의 행동에 저 또한 화가 많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저를 바라보면서 참으라고 하는 것처럼 눈빛을 보내시길래 화를 억누르며 제 앞에 놓여있는 30,000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었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한마디 하려는 순간 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시모가 참으라고 했으니까 참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였죠. 시모는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새 동서들을 묵묵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막내 동서는 시모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화를 더 돋구기 시작했어요. 큰형님이 음식을 하셔서 그런지 너무 맛이 별로였어요. 제가 발로 만들어도 그것보다는 잘 만들걸요? 솔직히 제 10,000원 드리는 것도 너무 아까워요. 음식이 음식다워야 그에 따른 가치를 지불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음식값 1,000원이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10,000원도 아깝게 생각하니까 1,000원으로 바꿔드릴게요. 아니다. 그래도 오늘은 명절이니까 5,000원 드리도록 할게요. 형님들도 그렇게 하세요. 솔직히 음식 맛 별로였잖아요? 그냥 배 채우려고 먹은 건데 지금 속도 안 좋아요. 너는 어떤 분위기인지 전혀 살피지를 않는구나.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안 보이니? 여기 모인 사람들 중에 네가 제일 많이 먹은 건 몰라? 그리고 큰며느리가 하루 꼬박 고생해서 만든 음식값이 30,000원밖에 안 된다는 거니? 너희들 나랑 정말 해보자는 거야? 눈 감아주는 것도 한계라는 게 있는 거다. 다들 큰며느리한테 그동안 명절 때마다 고생 많았으니까 각자 100,000원씩 토해내도록 해라. 맨날 모이기만 하면 하는 둥 마는 둥 눈치나 살살 보면서 수다나 떨 줄 알지? 정작 하는 건 큰며느리가 전부 다 했잖아. 이번에도 고생 많았으니까 그동안의 노력을 봐서 100,000원씩 주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먹고 살기 팍팍하다고요. 100,000원이 땅 파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돈이 지금 저희한테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 억지 피우시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지금 토를 다는 거야? 그래, 알았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나한테 며느리는 첫째 하나뿐이고 너희들은 더 이상 우리 집안의 가족이 아니다.
서로 인연 끊고 각자 인생 가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시모는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3만 원을 손에 쥐시더니 새 동서들의 면상에 던져버리셨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시부 또한 화가 많이 나셨는지 시모의 뒤를 따라 들어가셨습니다. 남편은 시동생들에게 한심하다면서 혀를 차며 밖으로 나가버렸네요. 새 동서내외는 굳어진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길래 그런 얼굴 보고 싶지 않아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가 제 할 일을 시작했어요. 새 동서들은 시동생들에게 시댁에 더 이상 오지 말자며 서로 수군거리더니 서둘러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버린 동서네 애들과 저 또한 2번 다시 얼굴 안 보며 살고 싶었는데 밖으로 나갔던 동서네 애들이 갑자기 우르르 몰려 들어오더니 시모의 방문을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네요. 둘째 동서는 다급한 목소리로 시부모님을 애타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문 열어주세요. 창고에 있던 저희들 돈 전부 다 어디 갔어요? 그동안 저희가 따로 현금으로 모아두었던 돈들이잖아요. 그거 어디에 두셨냐고요? 앞으로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테니까 저희가 이용하던 창고에 넣어둔 돈들 전부 다 돌려주세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제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 100만 원씩 주라고 하신 거잖아요. 글쎄다, 나는 모르는 일인데 너희들이 이용하는 창고였고 자물쇠로 단단하게 걸어놔서 내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아니? 거기 안에 돈이 있었던 거야? 땅에 묻어두기라도 했었나 봐. 어찌됐든 나는 모르는 일이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가 세금 안 내려고 창고에다 얼마나 많은 돈을 숨겨놨는지 아시잖아요. 저희가 창고 이용하는 목적으로 매달 돈도 드렸는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그 돈 없으면 저희 정말 큰일 난다고요. 어머님, 혼자 그 많은 돈들 옮기시지는 않았잖아요. 분명 아버님도 같이 옮기셨죠? 창고에 지폐 한 장 없이 텅텅 비어 있다고요. 그 안에 저희가 모아둔 현금만 30억이 넘는데 그거 없으면 쪽박 차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큰형님한테 100만 원씩 주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좋게 해결할 테니까 창고에 쌓아두었던 돈 다시 돌려주세요. 어머님 믿고 맡긴 돈들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 나오는 거 피하려고 어머님 댁에 숨겼는데 어머님이 그 돈을 홀라당 가져가시면 저희 정말 큰일 난다고요.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어머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왜 내 책임이니? 나는 너희들한테 돈을 받고 창고를 이용하게 해준 것밖에 없는데 그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그 돈들은 당연히 세금으로 나가야 될 돈이면 너희들 것도 아닌 거잖아. 좀 제대로 살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잔머리 굴린다고 국세청에서 모를 것 같아? 어찌됐든 나는 전혀 알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찾아봐라. 그러게 애초부터 마음씨가 고왔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지. 너희들이 분명 인연 끊겠다고 했으니까 2번 다시 찾아오지 마라. 새 동서내외들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돈들을 다른 방향으로 현금화를 해서 자택에 숨기지 않고 시댁의 창고를 빌려 그곳에 돈을 숨기고 있었어요. 새 동서들은 항상 모든 일이던 함께 했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도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하루아침에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게 되자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시부모님께서는 절대 모른다는 말뿐이셨고 방문도 열어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한참 동안 시부모님을 설득시키려 했던 새 동선의 애들은 결국 눈앞에서 큰돈이 사라지게 되자 이성을 잃어버렸고 돈을 찾겠다고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경찰분들이 시댁으로 찾아오셨어요. 시모가 동서내외가 난리를 치자 신고를 한 듯 보였습니다. 동서들은 자신들이 걸리는 게 있다 보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들의 제재를 받아 결국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방문을 열고 걸어 나오신 시모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집안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시모에게 창고에 정말 돈이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하셨네요. 그날 이후 새 동서와 시동생들은 매일같이 찾아왔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더 이상 집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새 동서들은 많은 돈들을 숨길 만한 곳이 한정되어 있다며 집 주변을 샅샅이 뒤지면서 땅까지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포클레인까지 동원해서 집마당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죠. 하지만 동서들이 창고에 숨겨두었던 돈은 절대 찾지 못하고 있었네요. 결국 새 동서내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땅을 치고 있습니다. 둘째 동서는 시모에게 원하는 게 뭐든 말만 하면 전부 다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시모는 둘째 동서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새 동서내외들은 시부모님께 절절매며 돈을 숨겨놓은 곳을 발견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명절에 새 동서가 저희 집에 찾아와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곤 오열을 하며 그동안 했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제가 시모를 설득시켜줘야 돈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것 같았어요. 새 동서들은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압류 스티커까지 붙어져 버린 상태로 일이 더 커져 버린 상태라 발등에 불이 붙어버려 하루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 또한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런데 넷째 동서가 무릎을 꿇고 있다가 핸드폰을 들더니 시모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했고 본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곤 전화를 끊어 버리셨네요. 단체로 쪽박을 차버린 동서들은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시모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새 동서들의 돈을 가져간 게 맞다며 처음에 창고를 빌려줬을 때는 용도의 목적을 몰랐는데 일부러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숨겼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괘씸한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돈을 숨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될 텐데 그에 따른 포상금이 대략 최대 10% 3억 정도 나오면 그 금액 전부를 새 동서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주겠다고 하셨네요. 새 동서들이 앞으로 후회하면서 살아갈까요? 본인들의 욕심을 채우려다가 오히려 당한 꼴이 되어버렸네요.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가족들과 언제나 화목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남는 건 가족밖에 없는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